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릿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한데요. 오늘은 대신 좀 더 깊이 있고 좀 독특한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레드앤브릿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칼럼 및 영상 내용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기초 칼럼 이론도 있고요. 오늘 하게 된 실전 및 심화 이론 칼럼에 대한 글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체 목록 바로 가기 해서 보시면 오늘 영상의 주제인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성과를 통해 알아보는 투자 철학이 필요한 진짜 이유라는 칼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칼럼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오늘은 이 칼럼을 바탕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워렌 버핏의 연례보고 미팅 이 영상을 다른 곳에서 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설정해 놨는지 사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대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성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주총회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철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투자로 성공한 여러 대가들이 자신들만의 투자 철학과 관점이 있음을 우리는 모두 은연중에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이런 투자 철학이 어떤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방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투자 철학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칼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철학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년 수익률을 S&P 500과 비교한 자료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자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연간 보고서 첫 장은 항상 S&P 500 대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위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5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가 현재 올라와 있고요. 57년간 그는 무려 연평균 CAGR의 20.1%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 보일 겁니다. 동일 기간에 상대적으로 S&P 500은 10.5%였으니 약 2배 이상 압도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란 말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투자자라 손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자의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매집하는 투자 철학을 가진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운영 구매기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이후에는 운영상의 이유로 규모가 완전히 작은 저평가된 기업보다는 경제적 혜자를 가진 대형 우량주를 적절한 가격에 매집하는 방식으로 투자 철학을 현재는 전환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근간에는 여전히 기업의 현재 가치 혹은 미래 가치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매집하는 방식이 벤자민 그레엄의 가치 투자 방식이라 해도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조차도 근데 재미난 거는 S&P 500을 항상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7년간 38번을 S&P 500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략 3분의 1 정도는 S&P 500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하회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 보이긴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또 체크 한번 해보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S&P 500 대비해서 저성과를 보인 시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인 시기는 먼저 1972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이고요. 이 약 3년이죠. 이 3년의 기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가치는 무려 45%나 하락을 했습니다. 동일 기간에 S&P 500의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72년부터 75년까지 쭉 보시면 어마어마한 낙폭이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1975년까지 S&P 500은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비슷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중에 계산해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굉장히 엄청난 낙폭을 기록한 셈이죠. 몇 년에 걸쳐서 주가가 줄줄 흐르면서 반토막을 거두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계속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서 그 다음 해인 76년부터 79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는데요. 75년 대비 주식 가치를 무려 이 기간 동안에만 7.8배를 상승시킵니다. 동일한 기간에 S&P 500의 성과는 1.44배 정도였음을 생각해 볼 때 완전히 시장을 압도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976년부터 79년까지의 성과를 한번 보세요. 중간에 막 129.3%의 성과 거둔 것도 보이실 거고요. 79년도 보시면은 102.5%라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무려 몇 년 만에 반토막 난 상태에서 주식 가치를 7.8배나 상승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시기는요. 바로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 1999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1999년 버크셔 해서웨이 성과는 연수익률 마이너스 19.9%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을 본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S&P 500의 배당 포함 연수익률이 21%로 워렌 버핏은 거의 시장 대비해서 40% 넘게 저조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현재를 포함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 S&P 500 대비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거둔 해가 바로 이 1999년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닷컴 주식에 대한 열풍과 기술주의 끝모를 상승으로 인해 2000년 워렌 버핏이 매해 여는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보고에 참석한 일부 주주조차 워렌 버핏이 기술주 투자에 나서야 함을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 1시간 13분 35초부터 1시간 23분 구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들을만한 정도의 내용이고요. 제가 클릭을 하면 바로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모두 내용을 찾아주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나다고 돌이켜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뭐 이런 조지총회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의 방식이 이제는 낡았고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면서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서 다음 해인 2001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는 기술주에 무분별하게 투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듣게 됩니다. 이건 역시 저희가 또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2001년 연례 보고 행사에서 3시간 38분 35초부터 3시간 39분 구간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재미난 I'm 내용 Matt 확인하실 수 Richards. 있을 I'm 거고요. from 바로 Parkton, 거기서부터 Maryland. 나오게끔 저희가 Last year at this 세팅해놨습니다. meeting, a 들어보시면은 gentleman stood up and implored 이 you, 바로 불과 Mr. 1년 만에 Buffett, 이런 to 식으로 invest 분위기가 in some technology 바뀌었다는 것이 stocks 아주 재밌다는 to 생각이 드실 juice 거고요. our returns. 여담이지만 I 사실 would like 이때 to 워렌 this 버핏이 year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워렌 버핏 스스로도 조금 열받았던 것 같습니다. 2001년 주주서한에서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회자되는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닷컴 버블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알고 있는 명언이 이때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구간을 한번 또 보죠. 최근이 2019년과 2020년에도 워렌 버핏이 이제 한물 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성장률 투자가 아주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고요. 특히 2020년 3월에 주가 급락 시기를 놓치면서 이때 워렌 버핏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진 않았죠. 이런 평가가 굉장히 극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자신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으며 2020년 3월은 투자 시기를 놓친 게 실수가 맞다고 인정하는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2022년 연례보고 영상입니다. 여기서도 1시간 36분 8초부터 1시간 40분 20초 구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역시 저희가 세팅을 다 해두었습니다. 쭉 들어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2022년이 끝나진 않긴 했지만 아마 지금과 같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S&P 500의 성과가 저조한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상대적으로 에너지주에 투자한 워렌 버핏의 해안이 다시 한번 빛나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가 투자했던 옥시덴탈의 경우 올해 성과가 매우 놀라운데 2020년, 그러니까 이때죠. 워렌 버핏이 한물 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시기죠. 2020년 워렌 버핏의 연례 보고 당시에는 매우 안 좋아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옥시덴탈 투자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고 나섰던 건데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아주 희대의 마이너스 유가를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럴당 26달러 정도의 저유가 국면이 계속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의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경쟁사를 인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경쟁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옥시덴탈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사 인수로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의 경쟁사 인수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유가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저유가 상황에 빠질 거라고는 자기 자신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식의 거의 해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고요.
저효과가 계속 지속되면 정유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채권 보도로 인한 금융권에도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분위기가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친환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원유회사 주식을 사모으는 워렌 버핏의 행동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기 드물게 워렌 버핏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Alright, this 해명하는 next 부분이 question comes 나옵니다. from Jason 3시간 in New 22분 Jersey. As 14초부터 both a 3시간 Berkshire and 28분 Occidental 24초 구간을 shareholder, I 참고하시면 was 되고요. encouraged to see your 여러분들 investment in the 모두 company, 한 but with 번쯤은 passing 들어보시면 weeks, it 또 became 재밌지 않을까 evident that your 생각이 듭니다. investment 하지만 이 판단은 결과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옳았음이 판단되기도 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일화를 통해서 이번 칼럼에서 이야기하려는 바가 버크셔 회사의 저성과 국면에서 워렌 버핏이 직면한 다양한 비판과 관점들에 대해서 결국 시간 지나고 보니까 워렌 버핏이 다 맞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는 정말 위대한 투자자이고 통찰력을 가졌으며 가치 투자자는 올바른 투자 방식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뭐 그렇다고 워렌 버핏이 틀렸다거나 가치 투자자가 잘못되었다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치 투자 방식과 워렌 버핏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평가일 뿐이고 사후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투자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투자 철학과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응용과 변형은 있었을지언정 시종일관 같은 관점의 견지한테 투자를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초에 운용 자산이 반토막 가까이 났죠. 아까 40%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 근데 담담하게 자신의 투자 방식을 이어나고요. 닷컴 버블의 정점일 때 모두가 기술주 투자열을 올리고 심지어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까지 와서 주주들이 요구할 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는 3월 팬데믹이죠. 2020년 3월 팬데믹 저점 근방 즈음에 매수 시기를 놓쳤을 때도 이제 한물 간 사람이다. 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솔직히. 뭐 그런 취급 받으면서 또 심지어 명백한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되는 에너지 기업에 투자한 결단을 보이면서 주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걸 예측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시장이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치솟은 올해 그의 성과는 굉장히 유달리 빛나 보입니다. 아무나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거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쉬워 보입니다. 그지만 그 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모두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대중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희 레드앤 브릿지의 생각은 바로 본인만의 제대로 완성도 있는 투자 철학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가치 투자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것을 현재 주가와 비교하여 저평가, 뭐 고평가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은 더 이상 숨겨진 비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투자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투자 기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정보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투자 비법에 의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평가하기에는 일단 무리가 있고요. 물론 현재도 굉장한 알파 수익을 거두는 헤지펀드들 혹은 개인들이 극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투자 알고리즘 존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알고리즘이 수명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근간에는 결국에는 데이터와 확률을 해석하는 투자 철학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오늘날의 투자 환경은요. 투자 요령 혹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은 워렌 버핏보다 더 나은 개인이나 기관 역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투자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은 더 나은 훈련된 개인이나 기관 역시 더 좋은 성과를 거둬야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생각해 볼 때 투자 비법보다는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투자 철학의 작동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문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가 내린 의사결정의 근간에 어떠한 기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가치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왜 특정 기업의 전망을 좋게 보았으며 왜 이 시기에 투자를 결정했고 혹은 매도를 결정했는지 따위에 매 순간 연속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린 이면에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과 요령을 익힌 것만으로
특정 기업에 어떤 비중으로 어느 시기에 투자하고 또 정리해야 할지 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요령과 비법만으로는 매 순간 해야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사실은 테드 윌리엄스라는 야구선수 그 자체도 유명하지만 워렌 버핏이 테드 윌리엄스의 타율을 나타낸 이 그림을 항상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 및 방식에 대해서 책에 남긴 적은 없지만 주주서원과 다양한 강연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워렌 버핏 투자 철학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 그는 아주 여러 가지 비율을 다양하게 말한 바 있고요. 이 테드 윌리엄스가 전설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4할의 타율을 거둔 훌륭한 타자인데요. 그가 이런 4할 타율을 거둔 이유는 자신이 있는 코스로 오는 공에 배트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게 자서전에서 말한 바 있고요. 이것을 비유로 워렌 버핏 역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자신이 아는 범위 내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003년 연례보고 회의죠. 역시 클릭해 보시면 제가 꼭 필요하고 들어야 될 부분 캡처해 놨고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모든 분야에 능통할 필요도 없고 시장을 예측하려고 할 필요 없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훌륭한 기업을 파악해서 인생에서 딱 몇 번의 훌륭한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제 얘기가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워렌 버핏이 가는 강연장마다 비슷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은 2001년에 조지아주 테리 경영대학에서 했던 영상입니다. 아주 좋은 영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앞선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보고 답변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답변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통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섣불리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13분 10초부터 19분 55초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캡처를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도 있고요. 영상에서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잘 아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자신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의 사업체를 조사하고 사업체의 수익과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경쟁 업체 대비 우위 등을 판단해서 투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이치는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음을 여기 영상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 예시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자동차 사업인데요.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보급되고 본격적으로 산업이 커지면서 아마 우리가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하듯이 그 당시에도 누구나 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약 2천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다고 했고요. 그 중에 단 3개의 회사만이,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그 3개의 회사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워렌 버핏에 따르면 그때 살아남은 회사인 스튜드베커, 내시 커버네이터, 허드슨 모터가 있었고 1920년부터 30년까지 당시 다우지수 탑 30에 들어갈 정도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 3가지 기업 모두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모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이 영상에서 처음 들어본 기업이고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 분야가 잘 나갈 것을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 잘 나가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며 우리에게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을 잘 얘기하고 있고요. 비슷한 예시를 또 듭니다. 두 번째 예시는 항공산업인데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 성공한 이후에 태동하기 시작한 항공산업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무렵에는 무려 400여 개의 항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공산업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분야이고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회사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1991년 말 기준으로 라이트 형제 이후로 수십억 명이 탐색객이 비행기를 탔었지만 여태까지 모든 항공사의 이익을 합쳐도 적자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최악의 산업이 바로 항공산업이었다고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시에서는 또다시 TV 산업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희귀했던 TV가 이제는 누구나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시절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지금은 뭐 더 많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 마그넷 박스, RCA 같은 이런 미국의 TV 제조 회사는 그러나 이미 퇴출되어 있고요. 돈도 그닥 벌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라디오 회사 역시 500여 개 있었지만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산 라디오가 없음을 역시 영상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와 세 번째 예시와 상반된 예시로 코카콜라를 또 들고 있는데요. 1884년에 출시된 이래 영상일 기준으로 창립된 지 117년 만에 매일 전 세계인들이 11억 잔의 음료수가 판매되는 회사로 거듭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금 오늘날이죠. 2022년 현재까지도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닷컴 버블 직후의 영상임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기술과 비즈니스가 정말로 대단하고 혁명적인 사업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 중에서 누가 이길지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자신이 아는 바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산업 분야가 잘 될 것이라는 예측의 수준과 다른 것이고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가능하면 구분하고 최대한 그 안에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기사들에서 당시에 아마존하고 구글에 투자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말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워렌 버핏이 이런 투자 철학은 여태까지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아는 범위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그 투자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워렌 버핏이 사실 그 시기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범위에 투자한다는 것이 어떤 식의 내용인지 이 영상에서 잘 다루고 있고요. 비슷한 내용을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분이죠. 피터 린치 역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 역시 굉장히 좋은 영상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피터 린치가 그의 전설적인 커리어를 모두 끝낸 직후인 93년에 남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매우 유사한 영상이기 때문에 진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와 피터 린치가 한 얘기가 크게 다를 바 없으면 이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피터 린치 역시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는 행태라든지 연준의 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걱정한다는 식의 주식 투자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기업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리서치를 진행한 후에 투자를 항상 집행해 왔으며 훌륭한 기업을 발견하는 방식은 생활 속에서 자신이 만족한 서비스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를 발견하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곳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았고요. 아무런 전문 분야가 만약에 없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월마트나 던킨 도너츠 정도는 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리서치한 다음에 자신이 찾은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잘해나갈 것이란 판단이 들면 그때 적절한 가격에 왔을 때 매수해서 지켜보는 것이 투자의 전부임을 역시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요. 자신이 아는 범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범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워렌 버핏의 근본적인 투자 철학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았고 훌륭한 기업을 잘 찾았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 보이는 어떤 이런 기업의 내재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위의 영상이랑 똑같은 영상입니다. 테리 대학교에서 강연한 영상 중에서 19분 59초부터 23분 32초까지 구간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또 좋은 말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캡처 다 해놨고요. 두 거장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내재 가치는 이 기업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현금을 벌어다 줄 것인가 예측해서 그 현금 흐름의 합을 계산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의 현금을 벌어다 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과감히 걸러내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앞으로 사업 영역과 비즈니스 환경, 경쟁력이 일정 부분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타 경쟁사 대비 우위를 지속하면서 훌륭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면 시장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방식을 수십 년간 고수해 온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워렌 버핏의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 중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독특한 건데요. 아주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워렌 버핏의 두 번째 투자 철학 중에 가장 특이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중 가장 특이한 것 두 번째는요. 바로 리스크에 대한 정의입니다. 1985년에 제작된 비디오입니다. 이거는 워렌 버핏의 전설적인 명언이라는 영상에서 캡처한 것이고요. 여기서 그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 명언의 사실 원래 원조는 벤자민 그레엄의 말입니다. 벤자민 그레엄에 따르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투자 좀 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결국 무엇이냐는 건데요.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엄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돈을 잃는 리스크는 결과론적으로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업의 내재 가치도 평가하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투자하는 그 행위 자체가 리스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97년 벅셔 해서웨이의 연례 보고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희가 또 해당 부분을 캡처해 놨고요. 37분 15초부터 45분 구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워렌 버핏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투자의 위험이 증가한다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시장의 변동성은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동반자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 이론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리스크와 동일한 개념으로 치환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워렌 버핏의 관점이고요. 대개의 가치 투자자들 역시 이런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의 핵심이라고 저희 레드앤 브릿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앞선 내용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워렌 버핏은 계속 이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투자자이자 기업가로 워렌 버핏을 기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지요. 워렌 버핏의 투자 결과가 좋았던 이유는 그의 투자 철학이 시장에 아주 잘 먹히는 방식이었다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워렌 브릿지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요. 워렌 버핏의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의 속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기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공감을 하신다면 결국 훌륭하고 완성도 있는 투자 철학은 시장의 속성을 잘 이해한다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 역시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완성도 있는 투자 철학 없이 투자를 임한다면 투자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다양한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일관성 있는 투자를 지속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운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 당신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운의 요소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확률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계속 일관되게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앞서서도 여러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인 몬테카를로의 투자의 정수의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바 있고요. 이전 영상인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영상에도 다룬 바 있습니다. 일관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몬테카를로에서 배우는 이 투자 영상에서도 확률적 우위를 지속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안 좋은 선택은 언젠가 안 좋은 투자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안 좋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대체로 아무 완성도 없이 그냥 설익은 직감이나 맹신 혹은 어떤 조악한 투자 관찰에서 비롯돼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 투자는 결국 시장의 속성과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다모다란 교수 역시 최근에 많이 유명한 분이죠. 책도 쓰고 시장을 대하는 일관된 사고방식이 투자 철학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따라서 투자를 시작하기 앞서서 시장의 속성과 작동 원리를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이 중에서 여러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와닿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관찰하기에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이미 공개된 정보들은 어느 정도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의 자산의 가격은 이미 기대 수익률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된 적정 가격이라 믿는다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진리의 선반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가격이 미래의 예상까지 끌어당겨서 모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이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관점이라 보아도 무방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이런 시장의 효율적 속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요. 알파 수익을 노리는 행위가 모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사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시기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역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이 효율적 시장을 바탕으로 한 투자 방식일 것이고요. 그 투자 방식이 그 유명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덱스 펀드, 즉 S&P 500을 계속 모아가고 존버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 위험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S&P 500 무작정 사지 마세요라는 영상에서도 수차례 얘기한 바 있죠. 필연적인 위험들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역시 잘 강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은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뭐 그런 종교에 가까운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의 속성이 이러하니까 나는 이런 시장의 속성을 이해해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어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출발해야 장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저희 레드앤브리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속성 중에서 무언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발생할 수 없는 속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고 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 속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찾아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비효율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 비효율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드디어 비효율적인 구간이구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투자 철학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가치 투자는 결국 시장의 가격이 때때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요. 언젠가 시장이 다시 기업의 내재 가치 정도까지는 적어도 평균 회귀할 것이라는 시장의 평균 회귀 속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비슷합니다. 다른 기업 대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더 많은 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가설 역시 갖고 있다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현재 우량하게 운영되는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될 요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하나하나 투자 철학을 검토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 대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인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는 어떻게 또 평가할 것이며 심지어 이 기업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시장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역시도 여러분이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역시 여러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매수할 때 시장이 비효율적인 상태라서 내재 가치 대비 비싼 가격이 아닌 혹은 낮은 가격이다. 적어도 뭐 적어도 낮진 않더라도 적어도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샀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순간에 당신은 왜 시장이 비효율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신이 틀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히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이 시장이 왜 나중에는 꼭 효율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다듬어진 투자에 대한 자신의 판단 기준과 관점이 바로 투자 철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라면 반드시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단순히 나 그냥 같이 투자할래?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투자 철학을 모방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와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결코 투자로 성공해서 장기적인 성과를 쟁취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은 그렇게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렇게 확률적 우위를 갖지 않은 선택을 장기적으로 지속해봤자 좋은 성과를 쟁취해내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으면 당연히 일관된 투자를 이어나가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의 속성과 이해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결정지는 아주 투자의 정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참신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당연히 저희 레드앤브릿지 역시 저희 레드앤브릿지만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철학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준비한 오늘 이런 영상들을 한 번쯤 진지하게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까지 보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물론 예전에 취미삼아 다 보긴 했지만은 이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저희가 캡처한 이 구간만 보셔도 워렌 버핏의 핵심적인 투자 철학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워렌 버핏의 핵심적인 투자 철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 철학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왜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런 방식을 채택한 이면에는
시장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워렌 버핏은 결국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시장의 속성에 대한 남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가고 그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일관된 투자를 이어나가자. 이것이 결국 오늘 레드앤브릿지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고요. 지금까지 좀 지겹고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저희 부족한 영상에도 불구하고 레드앤브릿지를 사랑하고 아낀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레드앤브릿지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개면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